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국회 정상화까지에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 전국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야의 원구성 협상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 70주년 재헌절까지도 국회의장 없이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재헌절 행사는 국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국회의장 없이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도에 재헌절 50주년 기념식 때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못하는 바람에 당시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김수환 전직 의장이 축사를 하는 그러한 좀 보기 드문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 네. 이번에도 뭐 지금 국회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지금 최다선 의원을 하느냐 전직 의장을 하느냐하고 설랑설레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러한 과거에서의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에 국회법에 그러니까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절차를 다 끝내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번에 뭐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 이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1곳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야 간에 좀 더 아마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 그 속셈들 때문에 네. 후반기 그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 나름대로의 정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국회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들은 문제는 국회가 이렇게 공백이 됨으로써 민생의 난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여야가 하루 빨리 이 머리를 맞대고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몇 가지 쟁점 좀 짚어보죠. 먼저 이 국회의장단 선출 말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일단 문희상 의원을 이미 국회의장으로 낙점해 놓은 상태인데 의장 1명, 부의장 2명 이거 어떻게 선출될 가닥으로 잡힐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네. 야당 입장에서는 먼저 숭늉 마시지 말라. 네. 예전에 관행처럼 일당에서 선출된 경선에서 선출된 그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국회법에 의하면은 뭐 어차피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관행보다는 법적으로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거 본질적인 문제는 네. 결국 양당제, 실질적으로 양당제로 운영되던 우리 국회가 지난 총선 이후 다당제로 급변하게 변했고 게다가 지난 그 탄핵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분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경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당의 경계와 야당도 제1야당이 있고 2, 3야당이 있고 이런 다당제 시스템에서 과연 그 경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를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분쟁이 있는 데는 항상 그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서 분쟁이 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당의 교섭단체가 있는데 자리는 3개밖에 없다. 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당은 어차피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은 아무래도 그걸 주장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좀 배려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여야공이 전당대회도 해야 하고 당내에서 리더십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을 국회 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과정에서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상당 부분 기간이 지나가고 국민의 압력이 더 커져야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회의장단 선출과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더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섭단체가 4개이다 보니까 지금 더 복잡해진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뭐 앞서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당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장은 제1당이 민주당이 아마 하는 걸로 거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부의장을 한 명씩 예를 들면 지금 의석수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한 석 갖고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바른미래당이 하나가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평화 정의의 이 지금 모임 입장에서는 보수의 야당이 두 명 다 부의장을 갖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 한석을 양보하라는 것인데 앞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솔직히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정의의 연대 모임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상임위원장을 지금 8대, 7대, 2대1 구조로 지금 나누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로 지금 하나를 뭐 받을 것으로 보이는 평화와 정의 연대 모임에서 한석의 그 상임위원장을 더 받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 논리로 지금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8석의 이 상임위원장 중에 한석 정도를 아마 그 지금 평화와 정의당의 연대 지금 교섭단체에다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정파적인 그 이익을 그러니까 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원구성 문제를 상당히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네. 뭐 과거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빨리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산적한 민생 현안을 생각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든 조기 타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내일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국내외 그동안 현안들 어떤 지금 구상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특히 개각 가능성 말입니다. 네. 개각의 대상, 폭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청와대에서 일단 그 힌트를 줬죠. 청와대 비서진들 개각에서 네. 개편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개각에서도 상당 부분 그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확고하게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른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사실 그 핫했던 그동안에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했던 안보 이슈도 사실 일정 정도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게다가 지금 뭐 월드컵도 우리 그 대표팀이 떨어지는 관계로 국민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둘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삶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서 그게 경제적인 이슈로 모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경제 정책 쪽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개각이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굉장히 주목되는데 만약에 기존의 경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은 네.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력이 더 강해질 테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일정 정도 내부의 그 지지층들로부터의 반발 지금 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계속 크게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개각은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님은 개각의 방향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대다수의 시각이 핀포인트 개각이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뭐 농림부 장관이 이제 공석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 농림부 장관하고 그리고 지금 뭐 지난번 뭐 쓰레기 재활용 그 사태를 불러왔던 환경부 장관 그리고 최저임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앞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이번 개각이 만약에 단행됐을 경우에 과연 이 경제 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이 부분이 아마 그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그 청와대에서 이 경제 라인을 맡고 있던 수석들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과 아울러서 혁신 성장의 양날개 두 마리 토끼를 분명히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나름대로 좀 미흡한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지금 내각의 이 지금 그 경제 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아마 장하수 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면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양톱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어요. 그런데 네. 이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예정되어 있었던
이 그 규제개혁과 관련된 회의를 전격적으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은 이 규제개혁 혁파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동연 경제부 총리가 상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상당히 대통령이 지금 일종의 충격요법을 썼다고 한다면 이번 개각에서 전격적으로 경제 라인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예.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 만약에 경제 라인 쪽으로 이 지금 손을 댄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폭 개각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제2기가 상당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앞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지금 당장은 그 경제 라인을 흔들기보다는 네네. 기존의 그 경제 노선대로 한 번 더 믿고 이 맡기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아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경제 라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주목을 받는 사람 바로 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만일에 교체가 된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당 대표로 이게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김부겸 장관이 그러니까 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인을 줘야만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본인은 거의 알겠죠. 자신이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김부겸 장관이 그러면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그럼 저 국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그럼 대통령께서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의 상당한 이 뭡니까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읽혔다는 것이죠. 그 네네. 때문에 일종의 상당히 조금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측면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와 관련해서 김우겸 장관이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각이 있을 때까지는 오직 장관으로서 그 직분에 전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사인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 하려는 정치적 순수로 비친 부분은 내 불찰이다.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 잘못 섣부르게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본연의 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이 뭐 지금 논란에 휩싸인 전당대회 출마보다는 아마 장관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김부겸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TK라고 하는 기반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당에 있어서의 TK 기반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 TK를 고수하고 있는 뭐 이번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TK의 단체장들을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에 있는 그 장관이 그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대표라는 자리가 결국 당원들에서 선출되는 자리인데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세를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TK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소수고 약간 그 좀 뭐 후미진 그런 데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역량이 일정 정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해도 그것을 그냥 그 도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숙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친문이 아니라고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친문 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지만 친문 쪽이 사실은 약간 배타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배타적인 것들이 안희정 전 그 충남지사하고 지금 당선된 취임했죠. 경기지사 이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양태를 보였는데 김부겸 그 장관이 만약에 대표가 됐을 경우에 가만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김부겸 장관 정도라면 지금은 그 후계 구도를 좀 튼튼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보여주게 힘을 밀어주어서도 안 되고 단독으로 해서도 안 되는데 구사는 튼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여권에서 키워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TK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치 의미를 두는 것들은 굉장히 후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들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에서도 고민이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고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다른 변수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친문 그룹이 이제 어떻게 단일화
또는 뭐 연대를 할 것이냐 이 부분 또 권리당원에 상당히 지금 급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표심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인데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그 당을 호남 의원들과 갈라서면서 권리당원들을 엄청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굉장히 친문의 핵심이 됐고 그래서 여당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당내에서 이런 로열티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친문 세력들은 굉장히 큰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게 기초단체까지 다 이렇게 당원들을 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석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친문의 결집력, 그다음에 비문들이 가지고 있는 원심력, 이 점인데 네. 결국은 정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집력과 전투력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이 결집력은 여전하고 전투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력들이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수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꼭 친문의 핵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나 본인은 친문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문이 가장 편안하고 친문 세력들이 가장 편안하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전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신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선거 기간에도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기간에 대해서 후보들이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친문 그룹들을 설득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 교수님도 이 민주당 전당대회 키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친문 단일화가 상당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 사실 친문 단일화에 대해서도 아마 당내에서도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이 친문 뭐 핵심 의원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다고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뭐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단일화해서 어느 한 사람을 밀자는 그 자체가 이 당내 민주주의하고 상당히 조금 역행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 새누리당 때의 그러니까 진박 간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소위 말해서 패권을 갖고 있는 측이 어느 한 사람을 똘똘 뭉쳐서 밀어주겠다는 그러한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아마 다들 지금 친문 단일화 부분에서 말을 썰들어 놓고 있지만 네. 친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후추자들이 이 친문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또 한 명의 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7선 의원인 당내 최다선인 이해찬 의원이 지금은 도전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데 이해찬 의원이 뭐 선수도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소위 친문의 자장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의원이 도전장을 낼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 중진들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출마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문제는 이해찬 의원이 사실 이 상당히 최다선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뭐 총리도 지나고 당 대표도 지냈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다시 이해찬 의원이 등판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의원의 또 이렇게 출전 여부도 아마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내용이 뭐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 스스로의 자정 능력, 혁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개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개파 잘못하면 상대 개파가 대안 세력이 되는데 서로 다 지금 결격 사유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당내에서 책임지고 건의를 가지고 이걸 중심을 잡고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이 자유한국당이 그 지난 그 탄핵 이후에 굴러오면서 혁신의 이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앞서 그 이 혁신 능력, 자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 그러면 기존의 중진들 라인에서 그러면 잘못하고 나면 그럼 차세대 리더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차세대를 키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신한국당 같은 경우는 초선들 중심으로 10월에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나라당 시절에는 초재선 중심으로 미래연대라는 게 있었고 18대 국회 때는 민본 21이라는 그러한 소장파들이 계속적인 이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19대, 20대에 돌아서는 새누리당 시절,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금 초재선들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태를 책임지고 맡아 나갈 수 있는 당내의 이런 자정 능력과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계파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지금 뭐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뭐 많이 열려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래당의 교훈이 있잖아요. 섣불리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럴 만한 용기 있는 사람도 없고 나가 당을 만들려고 하면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전 그 유엔 사무총장 하던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분을 옹립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안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차 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미래 그 새로운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원인이 결국 계파 갈등이라는 거죠. 지금 서로 맞잡고 있으면서 그 적대적 공존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계파 갈등의 문제는 결국은 유능한 사람을 못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기르지 못하고 결국은 뭐 계파에 충성하는 사람들, 아바타 같은 사람들 막 계속 선수를 겹겹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당을 추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 제가 보기에는 안상수 지금 준비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친박에서도 그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친이 쪽에서도 배척당했고 친이 쪽에서도 친박이라고 배척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양쪽에서 다 배척을 당했는데 결국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들어온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계파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아침에 내가 방송 나오는 걸 보니까 서두르지 않고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져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화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합이 없는 혁신은 굉장히 공허한 거고 혁신이 없는 화합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조화를 해서 정치를 발휘해서 하나를 묶어가지고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이 한 사람으로 모아져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준비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그런 쪽에서 희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합과 이제 혁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아주 뭐 좀 강한 비대위 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실제 이 비대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개판 갈등만 더 불거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바로 탄핵 직후에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모셨던 분들이 다 비상대책위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결국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시한부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김성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 혁신 비대위원장을 아주 그러니까 모셔와서 조금 상당한 정권을 주겠다. 정권에는 그러니까 지금 2년 뒤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 공천권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총선 공천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혁신 비대위원장 임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년 가까이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혁신 비대위원장 체제를 2년 동안 가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당을 비상위기 국면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고 비상위기 국면에서는 혁신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비상대권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결국은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소위 말하는 비박계들이
일종의 차도살인을 깨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남의 칼을 빌려서 자신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분당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 친박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외부의 인사를 모셔와서 하는 네. 핵심 비대위보다는 차라리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건강을 갖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통성도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오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당 지지율 10%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종지 전당대회를 하자는 이유가 비박계 입장에서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 조직상 자신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해법이 요원한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예,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한다면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로 누가 될 것이냐. 김병준 교수가 일단은 좀 안팎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뭐 지금 김병준 교수 같은 분은 아무래도 그 이 이야기가 많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같은 피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고 교육부총리를 했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종교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신선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전 정책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또 새로운 인물로 거론되는 분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뭐 또 이야기를 또 아마 당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런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든 뭐 지금 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든 이런 분들이 지금 과연 그 한국당에 와서 과연 이 난국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내의 이런 지금 이제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있는 개파 간의 이익을 이렇게 쳐내기 위해서는 진짜 실질적인 권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오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난국을 수습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탁현민 선임행정관 얘기 좀 해보죠. 이 지금 맞지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또 기자들에게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인데, 정작 또 청와대 측에서는 이걸 좀 만류를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조만간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허락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뭐 작심하고 두 번에 걸쳐서 또 연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강하게 흔들 때는 뭐 주변에서 야당에서 흔들 때는 뭐 물러나질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도면은 나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이게 사실 비서관급도 아니고 행정관급인데 청와대에서 아무리 대통령과의 관계가 권력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주제로 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얼마나 좀 할 얘기가 한정돼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지금 그 탁현민 행정관이 각광을 받았던 1년간의 그 과정이 평가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탁현민 행정관으로 대표되는 소통의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소통이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평가는 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건 청와대 내에 미묘한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지금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탁현민 행정관의 아마 능력을 아마 상당히 계속적으로 더 좀 이용을 활용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이야기 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 가을에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 이 또 아마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탁현민 행정관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은 나름대로 사실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 일종의 좀 징발된 상태에서 의무 방어전 차원에서 지금 정권 교체되고 난 뒤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봄
평양 공연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임종수 비서실장이 그럼 이번에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까지만 해달라 해서 예.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물러나겠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타기민 행정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는 이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니까 이제는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지만 네네. 이 지금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타기민 행정관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타기민 행정관 본인 말로는 이제는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정도로 예. 오랫동안 이렇게 설랑설레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